노지심의 무술에 감탄한 임충. 채소밭 부근에는 노름꾼, 건달, 망나니 등 여남은 명이 채소밭에 들락거리면서 채소를 훔쳐다 팔아먹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채소밭에 와보니 방문이 하나 붙어 있었다. 그 방문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대상국사의 지청대사 이름으로 알리노라. 이제 노지심을 채두로 임명하노니 그 외의 자비는 이후 일체 채소밭 출입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그 방문을 본 망나니들이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쳇, 이게 뭐야. 가끔씩 심심하면 내붙이는 방문이잖아. 그나저나 이번에 온 노지심인가 뭔가 하는 땡추에 상판떼기나 한번 보러 가야겠군. 어이, 우리 함께 가보자고. 지금 파수막 속에 그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자 또 하나가 그 말을 받았다. 응, 있어. 아까 보니까 배꼽을 내놓은 채 멍청이 앉아 있더라고. 히히, 그렇겠지. 그놈은 우리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짐짓 모르는 채 하고 멍청이 앉아 있는 거야. 하지만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놈을 단단히 길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들이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봐, 그거 왜 우리가 늘 써먹던 방법 있잖아. 응, 좋았어. 그 똥통에 몇 감기는 방법 말이지. 우리가 슬쩍 그를 똥통 쪽으로 꿰어내어 밀어넣도록 하세. 우리가 다리 하나씩을 붙들고 밀어넣는다면 제놈이 처박히지 않고 어쩌겠나. 그렇게 한 차례 골탕을 먹여놔야만 앞으로 우리에게 꼼짝 못한다고. 그래, 가자. 모두들 실수 없도록 조심들해야 해. 패거리들이 그렇게 의논을 정하고 조심조심 파수막 쪽으로 다가갔다. 노지심은 마침 파수막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다. 그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길게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패거리들을 바라보았다. 패거리 중에는 우두머리 격인 두 놈이 있었다. 하나는 과간오서라는 벼로를 지닌 장삼이었고 또 하나는 청추사라는 벼로의 이사였는데 둘 다 꾀가 많고 날렵했다. 이사가 노지심 앞에 나서며 수작을 걸었다. 아이쿠 스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십니까? 그러자 장삼이 변죽을 울렸다. 스님, 저희들은 이 근처에 사는 선량한 놈들입니다. 방문을 읽어보니 채두 스님이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차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노지심은 그들이 몰려오자 그곳 망나니 패거리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들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지심은 눈을 한번 비비더니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뭐라고? 인사차 왔다고?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어느 시골 골목집 장례행렬이 길을 잘못 들어 이곳으로 오는가 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길일세. 장삼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스님께서는 호걸이시군요. 얘들아, 이번에 새로 오신 스님은 우리와 말이 통하는 것 같다. 어서들 와서 인사 올려라. 필요 없네. 그따위 싸구려 인사는 받아봤자야. 그건 그렇고 인사를 하러 왔다면 당연히 술 한 병쯤은 가져왔겠지? 노지심이 그렇게 둘러대자 이사가 그 말을 받았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스님? 예법을 따지자면 인사를 받는 쪽에서 술 한 잔 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고리타분하게 그런 건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아래 것들을 시켜 술과 고기를 사오게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두어 명의 졸개들에게 분부했다. 이봐, 보다시피 이번엔 이처럼 멋있는 스님이 오셨잖아. 자네가 즉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술집과 고깃집에 주문을 하고 오게나. 그러자 그곳을 신호로 하여 서로 눈짓을 주고받은 망나니들은 노지심에게 이것저것 말을 시키면서 똥구덩이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꿰어냈다. 노지심은 자신이 계략에 빠져들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언뜻 보아서는 그곳이 똥구덩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똥구덩이 위에는 파리떼가 두 겹, 세 겹으로 새까맣게 들러붙어 있었으므로
마치 검은 콩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일 뿐 누런 빛깔도 구린내도 없었다. 노지심은 그저 껄껄거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웃고 있었다. 그때 장삼과 이사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다. 저희들이 스님에게 축하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절을 올리더니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노지심이 그들을 일으켜주려 가까이 다가오면 다리 하나씩을 끌어당겨 똥통에 빠뜨릴 작정이었다. 그런데 싸움판에서 뼈가 굵은 노지심이 아닌가. 그들의 하는 짓거리가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이놈들이 멈칫거리며 가까이 오지 않는 걸 보니 나를 쓰러뜨릴 작정이구나. 감히 호랑이 수염을 뽑으려 하다니. 그렇다면 한번 혼을 내줄 수밖에. 노지심이 그렇게 생각하고 성큼성큼 걸어 그들 앞으로 갔다. 그곳이 바로 똥통 앞이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장삼과 이사가 각기 한쪽 다리씩을 움켜잡았다. 순간 노지심이 오른발을 쳐들어 장삼을 똥통에 차 넣어버렸다. 그러자 왼쪽 다리를 잡고 있던 이사가 깜짝 놀라 손을 놓고 달아나려 했으나 노지심이 왼발로 그놈을 차서 똥통에 쳐박았다. 두 놈은 똥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노지심이 별로 힘도 쓰지 않고 순식간에 두 놈을 똥구덩이 속으로 빠뜨려 버리자 그걸 보고 있던 나머지 패거리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린 채 다물 줄을 몰랐다. 이놈들,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달아나는 놈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저렇게 똥구덩이에 쳐넣겠다. 노지심이 그렇게 엄포를 놓았다. 그 말을 듣자 건달패들은 더욱더 도망칠 수가 없었다. 모두 머뭇거리면서 벌벌 떨었다. 그때 똥구덩이 속에서 장삼과 이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온몸이 똥투성이가 된 데다 머리에는 구더기가 엉겨붙어 바글거리고 있었다. 장삼과 이사가 처량한 목소리로 빌었다. 스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노지심은 그 말을 듣자 모여있던 패거리들을 향해 소리쳤다. 야 이놈들, 빨리 건져 올리지 않고 못하는 거야. 어서 빨리 저 두 놈을 건져 주어라. 내 오늘은 이놈들을 이만 용서하리라. 그러자 패거리들이 우르르 달려가 장삼과 이사를 똥구덩이로부터 건져 올렸다. 두 놈의 몸에서 고약한 악취가 심하게 풍겨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걸 보고 노지심이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야 이놈들, 어서 채소밭가에 물 웅덩이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오너라. 내가 이놈들에게 꼭 할 말이 있느니라. 잠시 후 노지심은 장삼과 이사를 비롯한 패거리 모두를 파수박 앞에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 네 이놈들, 어줍지 않게 나를 속이려 들다니. 이놈들은 누구길래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러자 장삼과 이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대답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자들로서 노름판이나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돈이 필요할 때면 이곳 채소밭에 들어와 도둑질을 해가곤 한답니다. 그래서 대상국사에서는 저희들을 아주 골칫거리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상국사에서 스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스님을 스승처럼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노지심은 건달패들이 그렇게 나오자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관서 연안부 경약사 충노 상공 밑에서 제할 노릇을 하고 있던 노달이란 사람이며 법명은 지심이다. 어쩌다 사람을 때려 죽여 마음을 고쳐먹고 오대산에 들어가 불제자가 되었다. 너희들 모두 한꺼번에 덤벼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천군만마라 할지라도 겁내지 않을 이 노지심에게 덤벼들다니. 이놈들도 보아하니 참으로 눈도 없는 놈들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건달 패거리들은 감탄에 맞지 않으며 절을 올리고는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건달패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술 10병을 준비하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노지심에게로 왔다.
그들은 채소밭에 자리를 깔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노지심을 윗자리에 모시고 자기네 패거리들은 양쪽으로 쭉 늘어 앉았다. 오늘은 무슨 마음을 먹었길래 이렇게 왔는가? 노지심이 그렇게 묻자 장삼이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 것은 저희들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청을 뿌리치지 마시고 저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노지심은 싫지 않아 껄껄 웃었다. 기꺼이 그들이 차려놓은 술과 고기를 먹자 패거리들 모두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모두들 취기가 오르자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며 소리내어 웃기도 하면서 한참 동안을 즐겁게 놀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 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에 건달패들이 모처럼 즐겁던 마음을 잡쳐버렸다는 듯이 액땜을 할 때 하는 주문을 외웠다. 붉은 잎은 천당으로 가고 흰 혀는 지옥으로 가라. 그까지 까마귀 한 마리에 웬 호들갑들을 그리도 요란하게 떠느냐. 노지심이 핀잔을 주자 패거리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까마귀가 울면 예로부터 재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 살다 보니 별 소리를 다 듣겠구나. 그런데 까마귀는 어디서 울고 있느냐. 채소밭 울타리 곁에 버드나무에 까마귀가 새로 둥우리를 튼 모양입니다. 노지심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가까이 가보기로 하자. 노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까마귀 소리가 들려왔던 곳으로 가보니 울타리 옆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과연 그 위에 새로 튼 까마귀 등우리가 보였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까마귀 집을 없애버려야 해. 노지심을 뒤따라온 패거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자 노지심이 앞으로 쓱 나섰다. 사다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직접 올라가 볼 테니 구경들이나 하라고. 노지심은 버드나무의 위아래를 한번 쑥 훑어보더니 웃 저고리를 벗어 던졌다. 그러고 나서 버드나무에 몸통을 부둥켜 앉더니 오른손으로 밑등치를 안고 왼손으로 나무 위를 힘껏 잡고 허리에 힘을 주며 밀어붙였다. 그러자 버드나무는 우지직 소리를 내며 뿌리채 뽑혀버렸다. 건달패들이 그걸 보고는 모두 넋이 빠진 듯했다. 모두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 다시 땅에 엎드리며 말했다. 스승님의 힘은 과연 놀랍습니다. 나 한님이 아니시고서야 어찌 그처럼 놀라운 괴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노지심은 으쓱해진 기분에 그들에게 말했다. 이 정도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내일은 내가 권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테니 다시 이곳으로 오너라. 그 말을 듣자 패거리들은 다음 날이 기다려졌다.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그들은 매일 술과 고기를 마련해 가지고 와서 노지심을 대접하는 한편 숨을 죽인 채 그가 보여주는 무예에 넋을 잃었다. 그렇게 열흘 가까이 지났다. 노지심은 그들로부터 매일 술과 고기를 얻어먹다가 보니 은근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 노지심이가 매일 이렇게 얻어먹기만 할 수 없지. 좋아. 이번엔 내가 술자리를 마련해야겠다. 그리하여 노지심은 채소밭 가꾸는 일꾼들에게 시켜 술과 안주를 마련한 다음 패거리들을 정했다. 그때는 3월도 끝날 무렵이라 날씨가 더워졌다. 노지심은 집밖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다 음식을 차렸다. 패거리들은 뜻밖의 노지심이 그들을 청하자 모두들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술잔이 오고 가며 좌응이 무르익어갈 무렵 패거리 중에 하나가 노지심에게 청했다. 지난 며칠 동안 스승님의 권법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무기를 쓰시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위하여 한 수 보여주십시오. 그렇잖아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마다할 노지심이 아니었다. 그도 그렇군. 노지심은 얼른 거처로 들어가더니 선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장삼이 그 선장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아니, 이렇게 큰 선장을 쓰시다니요. 두 팔로 황소를 끌 만한 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선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노지심은 길이 5자에 60근이나 되는 강철 선장을 한 손으로 휙휙 소리가 나게 휘둘렀다. 과연 놀랄 만한 힘이었다. 먼저 한 손으로 다루는 묘기를 보이고 난 노지심은 이어서 팔상과 중단 겨누기, 중단 찌르기를 해 보였다. 그는 나아가 노쇠, 선풍파, 방랑, 직천, 직지 등의 비수를 차례로 보여주었다. 어찌나 동작이 빠른지 선장과 사람은 보이지 않고 선장이 돌아가면서 내는 바람 소리만 날 뿐이었다. 그들은 감탄한 나머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자 흥이 난 노지심은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잡더니 선장을 휘둘렀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깊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실로 뛰어난 솜씨로구나. 노지심이 그 소리에 선장을 멈추고 문득 소리난 곳을 바라보니 울타리 너머에 군관 차림의 복색을 한 사내가 하나 서 있었다. 머리에는 푸른 망사관을 썼으며 초록빛 비단 전포를 입고 허리에는 은빛 나는 띠를 둘렀으며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은 표범 같고 눈은 둥근 고리 같은데 턱은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이 나 있었다. 8자나 됨직한 키에 나이는 36쯤 되어 보였다. 스님이 참으로 뛰어난 솜씨를 지녔구나. 그 군관이 거듭 감탄하는 소리를 듣고 노지심이 머쓱해져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저 군관은 누구인가? 저분은 금군 교두님이십니다. 80만 금군의 창술과 봉수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이름은 임충이라고 합니다. 장삼이 그렇게 일러주자 노지심은 짐짓 임충에게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이리 모시지 않고 왜 그러고만 있느냐. 그러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임충이 휙 몸을 날리더니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노지심에게 물었다. 스님은 처음 뵙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시며 법명은 무엇인지요? 나는 오대산에서 온 노지심입니다. 본래는 관서 출신인데 속명은 노달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어 산에 들어와 중이 되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동경에 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임충 교두님의 춘부장이신 임재알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노지심이 예를 갖추어 그렇게 말하자 임충은 크게 기뻐했다. 자기 선친을 안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의형제 맺기를 청했다. 노지심이 마다할 리가 없었다. 술을 내와 의형제의 결의가 담긴 잔을 나누자 임충은 노지심을 형님으로 모셨다. 형제의 언약을 마치자 노지심이 임충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오는 오늘 무슨 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나? 제 아내와 함께 이곳 양묘에 치성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봉술 쓰는 소리가 들려서 바라보니 형님께서 선장을 쓰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넋을 잃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충의 말에 노지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재수 씨는 어디에 계신가? 여종 그 말을 딸려 보내서 아내로 하여금 혼자서 향을 사르고 치성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랬었군. 나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쓸쓸하여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었는데 이제 아우가 나를 버리지 않고 의형제를 맺어 주었으니 나로선 실로 기쁜 일일세. 노지심은 임충과 나란히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정답게 술을 마셨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 줄도 몰랐다. 때마침 맑은 바람이 그들 두 사람을 위하여 솔솔 불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담벼락 뒤쪽에서 임충의 계집종이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큰일 났어요. 아씨를 어떤 못된 놈들이 아씨를 희롱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임충은 아까 자기가 뛰어넘었던 울타리 곁으로 달려가더니 황급히 물었다. 어디냐 그곳이? 바로 오왕로 부근이에요. 향을 사르고 막 내려오는 중인데 어떤 남자들이 다짜고짜 아씨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임충은 그 말을 듣자 노지심을 향해 소리쳤다. 형님,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외친 임충은 울타리를 뛰어넘더니 계집종과 함께 오왕로를 향해 달렸다. 오왕로에 이르러 바라보니 젊은 무사 10여 명이 난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기 사냥할 때 쓰는 탄궁, 취통, 점간이 들려 있었다. 보아하니 높은 벼슬아치들의 자제들인 듯 했다. 그들은 계단 어귀를 막은 채 임충의 아내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임충이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앗, 저건 고태위의 양아들 고도령이 아닌가. 설마 했더니 역시 고도령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뒤편에는 흰말 대여섯 필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금빛 안장이 얹혀 있었다. 원래 고태위는 하찮은 신분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친자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숙부인 고삼랑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 그런데 양자가 된 고아내는 양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입은 채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는데 특히 남편 있는 아내 겁탈하기를 밥 먹듯 했다. 그러나 후안이 두려워 그 누구도 그와 다투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화화태세라고 불렀는데 이는 남봉꾼이나 셋골에게 붙이는 별칭이었다. 그런 고아내가 임충의 아내를 보고 추근대고 있었다. 아가씨, 잠깐만 누각으로 가자고.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임충의 아내는 얼굴을 붉히면서 쏘아붙였다. 밝은 대낮에 이 무슨 무례한 짓들이요. 나는 유부녀예요. 어서 길을 비키시오. 그때 임충이 그걸 보자 눈에 불을 켜고 고아내를 잡아 낚아채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인가. 남의 아내를 희롱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 말에 고아내가 얼굴을 돌려보았다. 앗, 당신은 금군교도 임충? 고아내의 얼굴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고아내는 그가 희롱하고 있는 여자가 임충의 아내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낌새를 알아차린 고아내의 친구들이 우르르 일어나더니 임충에게 말했다. 임교두님,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 미처 모르고 저지른 일 같습니다. 임충은 속이 끓었으나 두 눈을 부릅뜨고 고아내를 노려볼 뿐 달리 어쩌지 못했다. 차마 고아내에게 주먹을 날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고아내의 친구들이 그를 말에 오르게 한 다음 데리고 달아났다. 임충이 아내와 계집종 그 말을 데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건달패를 거느린 채 노지심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누군가, 누가 감히 재수씨를 희롱한 거야? 임충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보니 고태위의 양아들 놈이지 뭡니까 형님. 제 아내인 줄 모르고 무례한 짓을 했다는군요. 한 번 혼을 내주려고 했으나 고태위의 낯을 보아 참았을 뿐입니다. 임충이 그렇게 말하자 노지심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우는 고태위 밑에서 일하니까 그가 무서울지 몰라도 나는 그깟 놈 하나도 무섭지 않아. 내가 만일 그 놈을 만났더라면 아마 이 선장으로 허리를 질끈 분질러 버렸을 거야. 임충이 보니 노지심은 약간 취해 있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도 여러 놈들이 말리기에 저도 억지로 참았습니다. 임충이 노지심에게 분한 듯 얘기하자 노지심이 일렀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연락하게나. 내가 곧장 달려올 테니까. 건달패들은 노지심이 몹시 취한 걸 보고 부축해 채소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임충도 아내와 그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임충은 마음이 편치 않고 꺼림직하기만 했다. 한편 부중으로 돌아온 고아내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임충과 다를 바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한 번 본 임충 아내의 자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칠흑처럼 검고 윤기 흐르는 머리칼, 호수처럼 맑고 깊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한없이 끌어당기는 마력이 서린 눈, 여름날의 앵두처럼 붉은 입술, 막 껍질을 벗긴 수밀도처럼 탐스럽고 부드러운 뺨. 고아내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그 여인의 자태를 애타게 그리고 있었으나 하필이면 금군교도 임충의 아내일 줄이야. 그는 속을 끓이며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었다. 며칠 동안이나 고아내가 나오지 않자 패거리들은 부중으로 갔다. 그러나 고아내의 얼굴이 며칠새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어 몇 마디의 무난의 말만 건네고는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오왕로에 함께 갔던 무리 중에 부안이란 자가 있었다. 그는 건조두란 벼로를 가진 자로서 고아내가 사흘간이나 바깥 출임을 하지 않자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번에는 혼자서 고도령을 찾아갔다. 고아내는 서재에 틀어박힌 채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안이 고아내를 보고 말했다. 그간 뵐 수 없어 찾아왔습니다만 얼굴색이 말이 아닙니다. 필시 마음에 편치 않는 일이 있는 듯 합니다만. 그러자 고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어찌 내 마음을 알겠나. 그러자 부안이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도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고아내가 부안을 보고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속을 태우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게나. 임교두의 부인 때문에 상사병이 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고아내는 뭔가 비밀스런 것을 갑자기 들켜버린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더니 부안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자네 말이 맞았어. 그렇지만 아무 방도가 없으니 이를 도대체 어찌해야 좋겠나. 부안이 고아내의 귓가에 입술을 들이대면서 속삭였다. 그까진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고아내께서는 임교두가 힘께나 쓴다고 두려워하시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그 사람은 부친이 고태위님 아래서 복록을 받아먹는 자가 아닙니까? 고태위님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얼굴에 먹자가 찍혀서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목숨이 달아나거나 할 판인데 제 놈이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제게 한 가지 좋은 계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계집을 고아내님 손안에 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 말을 듣자 고아내는 얼굴이 환히 밝아지며 부안에게 말했다. 난 지금까지 많은 여자들을 보아왔지만 이번처럼 반해보기는 평생 처음이야. 눈을 떠도 그 여자 생각, 눈을 감아도 오직 그 여자 생각뿐이니 정말 미칠 것만 같다네. 만일 자네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후히 살해하겠네. 그러자 부안이 계책을 말해주었다. 거느린 사람 중에 우후 육겸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임충은 원래 가까운 사이이니 그를 통해 일을 꾸며보시지요. 내일 고아내께서 육겸의 집에 가서 안채 깊숙이 들어앉아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는 한편 육겸으로 하여금 임교두를 청하라 하여 임교두를 불러낸 다음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벌루로 데려가게 하십시오. 그럼 그때를 틈타 제가 임교두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남편이 육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쓰러졌으니 어서 함께 가보십시다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임교두가 육겸과 함께 나간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고아내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여자란 본래 풍류를 지닌 남자를 싫어하지 않는 데다 은근한 말로 달래면 넘어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계책이? 그 말을 듣자 고아내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그거 참 좋은 계책일세. 오늘 밤에 당장 육겸을 불러서 그 일을 의논해야겠네. 육겸의 집은 고태위의 집 근처에 있었다. 고아내가 육겸을 불러 자신의 계책을 말하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고아내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는 그에게 있어 아무런 걱정거리도 되지 못했다. 앞날의 출세와 부귀를 보장받기 위해서 친구와의 의리는 간단히 저버렸던 것이다. 한편 임충은 여전히 마음이 울적하여 바깥을 드나들지 않은 채 집에만 붙어 있었다. 오왕로에서 있었던 일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 앞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임교두, 집에 있는가? 임충이 나가보니 우후 육겸이었다.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내 집에 다 찾아오고. 궁금해서 왔다네. 요즘 어떻게 된 일인가 통 얼굴을 볼 수 없으니. 평소 가까운 육우후가 찾아오자 임충이 반가운 얼굴로 대답했다. 고맙네 찾아와줘서. 좀 우울한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집에서 지냈다네. 그러자 육겸이 넌지시 소매를 끌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가서 한잔하세.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걸세. 가더라도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고 나가세. 임충이 집 안에 온 손님이라 그렇게 말하며 육우후를 집 안으로 정했다. 육겸도 잘된 일이라 여겨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서 육겸이 배웅하는 임충의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다. 이명하고 저희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겠습니다. 임충의 아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남편에게 부드러운 소리로 당부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세요. 그리하여 육겸은 임충과 함께 밖으로 나섰다. 함께 길거리를 걷던 육겸이 임충에게 다시 권했다. 가만히 있자. 우리 집에 가봤자 뭐 안주도 시원찮고 하니 오랜만에 벌로에 가서 한잔 하기로 하세.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한잔 톡톡히 사겠네. 임충이 그 말에 마다할 리가 없었다. 두 사람은 벌로로 가서 조용한 방에 들었다. 육겸은 좋은 술 2병과 비싼 안주를 시켜놓고 임충에게 잔을 권했다. 그런데 임충이 술을 마시면서도 가끔씩 한숨을 쉬고 있자 육겸이 술잔을 높이며 물었다. 임교두, 자네 웬 한숨을 그렇게 자주 쉬나? 자네니까 하는 말인데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언제까지나 소인배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하나? 더군다나 참지 못할 욕을 당하고도 빤히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니. 임충이 그렇게 입을 열자 육겸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며 물었다. 아니 이 사람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금균교도가 여럿 있지만 자네보다 뛰어난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자넨 고태위께서 극진히 아끼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자 임충은 며칠 전 오왕로에서 있었던 일을 육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육겸은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위로했다. 아마 고도령이 자네 부인인 줄 몰라서 그랬겠지. 그 정도 일 갖고 뭘 그래. 자, 이제 그만 있고 어서 술이나 들자고. 육겸이 그렇게 말하며 술을 권하자 임충은 거듭 여남은 잔을 들이키더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오줌이라도 마려워진 듯했다. 내 잠시 손 좀 씻고 오겠네. 임충이 그렇게 말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 육겸은 임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약간 꺼림직했지만 그것마저 말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임충이 벌루를 나와 좁은 골목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다시 주막집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여종 금아가 허겁지겁 달려와 소리쳤다. 나으리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찾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임충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금아야, 네가 이곳에 웬일이냐? 금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다. 나으리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니 뭐가 또 큰일이냐? 서두르지 말고 어서 차근차근 말해보아라. 그러자 금아는 비로소 숨이 좀 가라앉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으리께서 육우후님과 함께 나가신 뒤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쉽게 말씀드리기를 자기는 육우후님 댁 일꾼인데 방금 전에 주인님께서 육우후님 댁에서 술을 드시다가 쓰러지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얼른 함께 가자는 거였습니다. 아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란 나머지 허겁지겁 그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아씨를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태위부 옆에 있는 육우후님 댁에 가보니 안채에 술상만 차려져 있고 주인님도 육우후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오왕로에서 아씨를 못살게 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는 아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조금 있으면 주인님께서 오실 테니 우선 함께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곳에서 뛰쳐나왔는데 나오면서 들으니까 안채에서 아씨께서 사람 살리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우선 나으리께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떠돌이 약장수 장씨를 만났습니다. 장씨가 마침 주인님께서 이곳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겁지겁 이곳으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나으리, 어서 가보십시오. 금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충은 눈에 핏발이 선 채 육겸의 집을 향해 달렸다. 대문을 박차고 2층으로 올라간 임충이 방문을 당기니 방문은 안으로 걸려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아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법도가 살아있는 밝은 세상에 남편 있는 안악을 방에 가두고 이 무슨 짓이에요? 낭자,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오. 제가 낭자를 그토록 생각하는데 나무로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 어찌 이렇게 무정하시오. 목소리를 들으니 산에는 분명코 고두령이 틀림없었다. 그 소리를 듣자 임충은 피가 끓어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치면서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여보나요, 내가 봤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임충의 아내는 고아내를 힘껏 밀치고 달려가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고아내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 누각 창문을 넘더니 담을 타고 달아나 버렸다. 임충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여보,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았소? 아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이 때마침 잘 와주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린 임충은 육겸이 자기를 속인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우라통이 터졌다. 그는 육겸의 집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다. 그리고 아내와 그 말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칼 한 자루를 품에 지니고 벌루로 달려갔다. 그러나 육겸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일이 잘못된 것을 눈치채고 미리 몸을 피한 것이다. 임충은 다시 육겸의 집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하룻밤이 다 새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임충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아내가 말리며 말했다. 제발 너무 일을 크게 벌이지 말아요. 다행히 그놈이 못된 꾀에 걸려들지 않았으니 이젠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임충은 이를 갈면서 말했다. 아니야. 그놈은 꼭 내 손에 죽어야만 해. 나와는 형님 아우하면서 제 놈을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가놈에게 빌붙어서 내게 그런 짓을 하다니. 임충은 다시 육겸의 집으로 가서 그 후 사흘 동안을 더 기다렸다. 그러나 육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임충이 칼을 갈고 있는 며칠 동안 그는 고아내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임충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꼼짝도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그로부터 나흘째 되던 날 밤 노지심이 그를 찾아왔다. 아우, 집에 있는가? 영 얼굴을 내밀지 않으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네. 임충이 얼른 노지심을 맞아들이며 말했다.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형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만났으니 한잔 해야지요. 그런데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 나가서 한잔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침 집에는 마땅한 안주감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이라면 마다할 노지심이 아니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일세. 노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임충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거리로 나가 주막에서 실컷 술을 마셨다. 그러나 임충은 노지심이 화를 낼까봐 염려하여 자신의 일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날 다시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헤어졌다. 임충은 매일같이 노지심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울분을 달랬다. 한편 고아내는 2번씩이나 임충에게 쫓겨온 터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황망이 담을 뛰어넘어 달아난 자신의 몰골이 부끄럽고 분했다. 거기다가 임충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마저 겹쳐 아무도 모르게 속을 끓이다 보니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러자 부중에 숨어 있던 육겸과 고아내를 따라다니던 부안이 어느 날 그를 병문안 와서 물었다. 도련님께서는 날마다 얼굴색이 나빠지시니 어인 까닭이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거든 말씀해 보십시오. 부안이 그렇게 말하자 고아내는 그가 임충 아내의 일을 아는 사람이라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더 숨기겠나. 모두 다 사실대로 말하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임교두의 부인을 사모하다가 2번씩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네. 그 후로부터 입맛도 없고 영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다네. 이러다간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네. 부안이 그런 고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련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2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손을 써 계집을 손에 넣게 해드리겠습니다. 죽을 놈은 따로 있는데 어찌 귀하신 몸으로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때 고태위가 보낸 늙은 집사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고도령의 병세를 살폈다. 양아들이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고태위가 걱정이 되어 보낸 것이었다. 집사가 고아내의 병세를 살필 동안 부하는 육겸을 불러 수근거리며 무언가를 의논했다. 그런 후 집사가 고도령의 방으로부터 물러나오자 재빨리 그의 소매를 잡아 끌고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진맥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 그 병은 계집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태위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임교두를 죽여버린 후 그의 아내를 저 친구에게 안겨주는 수밖에 달리 치료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친구는 저렇게 앓다가 끝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늙은 집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니 이 늙은이가 오늘 밤 고태위께 사실을 아뢰겠소.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의 일은 우리가 계책을 세워 놓았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부안이 그렇게 당부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집사는 고태위에게 가서 그 일을 말했다. 태위님께 아뢰입니다. 아드님의 병세는 다름이 아니었고 임충의 아내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내 아들이 언제 임충의 아내를 보았다고 하더냐. 고태위가 묻자 집사가 대답했다. 네, 지난달 28날 악묘에 향을 올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벌써 한 달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사는 그 후에 있었던 일까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난 고태위는 자신의 양아들을 불러 나무라기는커녕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집사에게 물었다. 못난 놈, 계집 하나 때문에 그 모양이 되다니. 그나저나 그런 일로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임충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기는 해도. 고태위가 그렇게 속마음을 내비치자 집사가 얼른 그 말을 받았다. 그 일이라면 부안과 육겸에게 좋은 계략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그들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고태위가 그 말을 듣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리하여 부안과 육겸은 고태위에게 불려왔다. 그들이 고태위에게 자신들이 생각한 계책을 여차여차하게 하려였다. 그거 참 그럴듯한 생각이로구나. 만일 그대로만 되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라. 고태위가 2사람의 말을 듣고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덫에 걸린 임충. 한편 그 일이 있고 나서 임충은 매일같이 노지심과 함께 술을 마시며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열무방이란 거리를 지니고 있는데 문득 말소리가 들렸다. 아, 임자를 못 만나서 보검이 썩는구나.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몸집이 큰 사내 하나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몸에는 낡은 전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손에는 한 자루의 칼을 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칼에는 팔물건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자, 보검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동경에 검을 볼 줄 아는 분이 있으면 구경하시오. 임충은 그냥 지나치려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사내를 보았다. 그러자 그 사내는 보란 듯이 칼집에서 칼을 빼들었다. 칼날에서 눈부신 푸른빛이 번쩍 빛나고 있었다. 임충이 그걸 보자 물었다. 어디 그거 좀 봅시다. 아, 네네.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경하십시오. 임충은 본래 칼을 좋아하는 터라 명검을 알아보는 눈이 남달랐다. 그는 칼을 받아들고 칼 및 새치 밑부분을 잡아보았다.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왔다. 칼날을 바라보니 마치 방금 전 물속에서 끄집어낸 듯 영롱한 무지갯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상서로운 기운이 뻗치는 듯한 칼날을 들고 넋을 잃은 채 바라보다가 사내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어째서 이런 신검을 팔려고 하는 거요? 어째서라니요? 이 낡은 옷차림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굶주린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니 어쩔 수 없답니다. 좋소. 그렇다면 값이 얼마요? 어제부터 3,000관에 팔려고 애를 썼지만 헛고생만 했소이다. 이제 비로소 임자를 만난 것 같으니 2,000관에 드리리다. 2,000관? 내 힘으론 어려운데. 1,000관이라면 내가 사겠소. 임충이 그렇게 값을 정하자 사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하는 수 없구려. 금을 무쇠값에 파는 격이니 그 대신 1,000관 밑으로는 한 푼도 깎지 마십시오, 손님. 알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집에 가서 돈을 챙겨드리겠소. 임충이 사내에게 그렇게 이르고 나서 노지심에게 송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형님, 제가 갔다 올 동안 찻집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돈을 세매준 다음 곧 돌아오겠습니다. 아냐, 그럴 것 없어. 나도 이제 돌아가야만 하겠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세. 그리하여 임충은 그 사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세매주며 궁금한 바를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이 칼을 구했소? 어디서 구하다니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가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안이 가난하니 내다 파는 것뿐입니다. 조상이 어떤 분이신지. 임충이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으나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묻지 마십시오. 그 말을 꺼냈다간 목이 달아납니다. 임충이 더욱 궁금해 2번, 3번을 물어보았으나 사내는 받을 돈을 다 챙겨 넣자 입을 꼭 다문 채 대답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임충은 사내가 간 다음에도 그 칼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하듯 중얼거렸다. 과연 훌륭한 물건이다. 고태위님에게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훌륭한 칼 한 자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보검을 꼭 한번 구경하고 싶었지만 지금껏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 보검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내 언젠가 기필코 이 칼과 비교해 보리라. 임충은 그 칼이 마음에 들어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칼을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서 쓰다듬고 나였다. 다음 날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그는 아침 늦게까지 잠이 들어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깨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충이 나가보니 태회부에서 2 사람의 승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태위의 전가를 전했다. 임교두님, 태위님께서 교두님이 좋은 칼을 샀다는 말씀을 듣고 가져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태위께서 가지신 보검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부중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임충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참으로 빠르기도 하다. 누가 벌써 내가 칼 산 것을 알고 알렸을까? 하기야 큰 길에서 샀으니까 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임충은 전가를 가지고 온 승국의 재촉을 받자 얼른 옷을 갈아입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 승국은 처음 보는 얼굴이라 임충이 물었다. 그대들은 부중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려. 저희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두님께서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 임충은 약간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부중에 이르러 파수병이 서 있는 공관문을 들어서자 임충을 데리고 온 승국이 입을 열었다. 저기 중문을 지나 동쪽으로 꺾어져서 쭉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곳 계단 앞에서 시종과 부관이 교두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두님을 고태위님께 안내할 것이니 교두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을 마치자 승국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나서 사라졌다. 임충은 사내가 알려준 대로 중문을 지나 동쪽으로 꺾어진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그러나 끝까지 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그곳엔 전체가 녹색 난간으로 둘러쳐진 건물이 한 채 있었다. 임충은 어리둥절하여 칼을 든 채로 처마 밑에 서 있었다. 금군 교두였으나 임충은 아직껏 이런 곳에 와본 일이 없었다. 그는 문득 호기심이 일어 건물 안을 슬그머니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흰 바탕에 푸른 글씨로 백호절당이라 새겨진 현판이 높이 걸려 있었다. 임충은 비로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크, 이거 큰일이군. 절당은 군사 기밀을 의논하는 곳이다. 감히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임충이 급히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람이 앞서서 들어오는데 보니 그는 바로 고태위였다. 이놈 개 섞어라. 어느 놈이 감히 절당안을 몰래 엿보고 있느냐. 임충은 몹시 당황했으나 칼을 든 채 그의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임충을 본 고태위가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임충 아닌가.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백호절당으로 들어왔느냐. 너는 나라의 법도도 모른단 말이냐. 거기다가 손에 칼까지 쥐고 왔으니. 나를 해치려고 온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들으니 네가 며칠 전에도 부중 앞을 오락가락했다고 하던데 필시 내 놈이 딴 뜻을 품고 있는 게야. 고태위의 말에 깜짝 놀란 임충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저는 상군께서 제 칼을 보시겠다 전가를 보내주시어 두 승국을 따라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뭐시?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렇다면 그 승국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냐? 고태위가 어이가 없다는 듯한 얼굴로 그렇게 소리쳤다. 임충이 얼른 다시 고태위에게 대답했다. 두 사람이 저를 여기서 기다리게 해놓고 절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승국 주제에 어떻게 백호절당을 드나들 수 있겠느냐. 여봐라. 저놈을 어서 끌어내려라. 고태위가 그렇게 명하자 뒤따르던 군졸 수십 명이 달려들어 임충을 묶었다. 고태위가 밧줄에 묶인 임충을 보고 소리쳐 꾸짖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금군 교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의 법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네 놈이 지금 칼을 들고 여기에 왔으니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숨어든 것이 틀림없다. 고태위가 당장 임충을 끌어내 목을 베려고 하자 임충이 억울한 듯 소리쳤다. 태위께서 저를 부르려 두 승국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찌 상궁을 해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임충을 없애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니 고태위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다만 목을 베는 대신 개봉부로 임충을 넘겨 부윤에게 문초하게 하고 칼도 함께 넘겨주었다. 개봉부 등 부윤은 임충이 동경의 고태위 부중으로부터 압송되어 오자 우선 자초지종을 물었다. 임충은 듣거라. 너는 어찌하여 금군 교두로서 감히 법을 어긴 채 칼을 지니고 백호절당에 들어갔느냐. 그게 죽을 죄인 줄을 몰랐단 말이냐. 부윤의 물음에 임충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상궁께서는 맑은 거울처럼
저의 억울한 사정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한낱 군졸도 아닌 제가 어찌 감히 나라의 법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지난달 28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앙묘에 향을 사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임충은 입을 열어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설명했다. 앙묘에서 고아내가 자신의 아내를 붙잡고 희롱했던 일이며 육겸이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꿰어내어 고아내에게 끌고 갔던 일, 육겸의 집 기물들을 때려 부수고 그를 혼내주려고 기다렸던 일, 열무방 거리에서 칼을 샀던 일, 고태위의 부중에서 두 승국을 보내 칼을 가지고 따라갔던 일 등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말했다. 조정의 권세가인 고태위가 보내온 죄인이라 그 죄가 무겁고 가볍고를 가리지 않고 당장 목을 베어야만 후환이 없을 터였으나 부윤이 들어보니 임충의 말에 앞뒤에 어긋남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부윤은 고태위에게 임충이 한 말을 적어보내는 한편 임충의 목에 큰 칼을 씌워서 옥에 가두도록 명했다. 임충이 계봉부에 갇히게 되자 그의 아내와 장인이 드나들면서 부지런히 옥바라지를 했다. 임충의 장인되는 장교두는 사위를 위해 관아의 높고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썼다. 그런데 마침 그를 담당한 공옥은 강직한 사람이어서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고 임충의 일을 돌봐주었다. 그는 손정이란 인물로서 남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까닭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손부처라고 불렀다. 손정은 평소부터 임충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일은 고태위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고태위가 꾸민 일임을 밝혀내고 부윤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임충이 속임수에 말려든 듯합니다. 임충을 없앤 다음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계책이지요. 그렇지만 고태위는 임충이 칼을 들고 백호절당에 온 것은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네. 뿐만 아니라 그는 폐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몸이니 이 일을 섣불리 처결했다간 우리에게 불똥이 튈 테니 그것이 걱정이네. 부윤이 난처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곳 계봉부는 조정의 것이 아니라 고태위 일 개인에 의해 놀아나는 놀이갯감이란 말씀이십니까? 손정이 부윤의 말을 듣고 탄식했다. 그러자 부윤이 황급히 그 말을 막았다. 아니 무슨 그런 소릴. 그만하게. 고태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도를 부리며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태위는 자신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그를 이곳 계봉부로 압송시켜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병신을 만들고 싶으면 병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태위의 관하이지 어디 나라의 관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정이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렇게 말을 잇자 부윤이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번 임충의 일을 어떻게 처결해야 옳다고 생각하는가? 임충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댈 승국 두 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칼을 들고 절단까지 들어갔다는 사실만을 죄로 인정하여 곤장 20대를 치고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정도의 벌이라면 그를 죽이지 않더라도 고태위가 그리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써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 다행한 일입니다. 부윤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부윤은 고태위를 찾아가 손정이 한 말을 전하며 매를 치고 귀양을 보냈으면 한다는 자신의 뜻을 덧붙였다. 고태위도 자신이 꾸민 일이었으나 아무래도 그를 죽일 만큼 큰 죄를 묻기에는 임충의 됨됨이를 너무도 잘 아는지라 하는 수 없이 부윤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임충은 곤장 20대를 맞고 나서 얼굴에 문신 새기는 장인이와 먹자를 넣은 뒤 쇠로 된 큰 칼에 목을 걸고 귀양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북성 창주 땅 노성이었으며 임충의 압송을 담당한 관리는
동초와 설패라는 사람이었다. 동초와 설패가 임충을 데리고 개봉부를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임충의 장인 장교두가 얼른 그들을 데리고 주막집으로 갔다. 주막집에서 4명이 마주 앉게 되자 임충의 장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동초와 설패를 대접하는 한편 두 사람에게 각각 몇 입씩의 은자를 쥐어주며 임충의 일을 잘 당부했다. 그러자 임충이 두 손을 모아 장인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태산 같은 장인 어른의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억울하게 귀양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결혼한 지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사람은 티끌만큼의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들, 딸을 두진 못했지만 얼굴을 붉히고 싸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운수가 불길하여 창주 땅으로 귀양 가게 되었으니 앞으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목숨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집사람을 두고 떠나는 제 마음인들 오죽이나 아프겠습니까? 고안의 놈도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사람의 나이가 아직 젊으니 자칫하면 저로 인해 앞일을 그르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오니 부디 저 때문에 집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는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혼장을 써 장차 집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더라도 결코 시비를 걸지 않기로 약조하겠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개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고안에도 다시는 출근되지 못할 것입니다. 임충의 장인이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사람,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자네 운수가 불길하여 횡액을 당했을 뿐 자네에겐 아무 잘못도 없지 않은가? 이제 창주 땅에 가서 근신하고 있노라면 머지않아 천지신명님께서 보호하사 자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걸세. 그때 가서 다시 옛날 하면서 내 딸과 부부의 인연을 새롭게 맺어 살기를 바라네. 그리고 고아내의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딸을 잘 간수하고 밖에 내보내지 않으면 그만이지. 고아내인들 별 수 있겠나. 그러니 이곳 일은 내게 맡기고 자네 몸조심이나 하게. 자네가 창주 땅에 가 있는 동안 자주 편지하고 옷가지들도 잘 챙겨서 보내주겠네. 장인어른, 이처럼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일이 잘못될까 그러는 것이니 부디 장인어른께서는 제 말씀대로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는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임충이 거듭 그렇게 말했으나 장인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대 그럴 순 없는 일일세. 제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늙은이의 말을 듣게나. 그러자 임충이 다짐한 듯 결연히 말했다. 만약 제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훗날 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결코 집사람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임충의 뜻이 굳은 것을 알고 할 수 없다는 듯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자네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이혼장을 써서 내게 주도록 하게. 내가 그 이혼장을 받고 나서 딸은 다른 데로 시집 보내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임충은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하여 대서사 한 사람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리고 대서사에게 자신이 말하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동경 80만 금군 교두 임충은 무거운 죄를 지어 창주 땅으로 귀양 가게 되었으니 앞으로 생사를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아내 장씨를 위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노니 장씨는 앞으로 누구와도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는 신부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는 결코 누구의 핍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내 스스로의 뜻에 의한 것이다. 뒷날 시비를 없애고자 문서로 작성하여 남기는 바이다. 모년 모월 모일 임충. 이혼장을 다 쓰자 임충은 그것을 한번 읽어보더니 붓을 달라고 해서
제일 밑에 수결한 다음 손도장을 찍었다. 그러고는 그걸 잘 접어서 장인에게 주었다. 바로 그때 임충의 아내 장씨가 목 놓아 울면서 달려왔다. 그 뒤에는 금아가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가슴에 안은 채 따라오고 있었다. 임충이 우는 아내를 달래며 말했다. 여보, 미안하구려. 내가 남기고 싶은 말들은 모두 다 장인 어른께 말씀드렸소. 당신은 아직 꽃같이 젊은 나이니 좋은 자리가 있거들랑 망설이지 말고 개가하구려. 나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목숨이니 결코 나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오. 그 소리를 듣자 임충의 아내는 더욱 슬피 울며 말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아무런 허물도 없거늘 어째서 당신은 저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다 당신을 위하기 때문이요. 나로 인해 혹시 당신에게 그릇된 일이 생길까 해서 그러는 것이요. 만약 그리 되면 내 마음이 더 아플 것이 아니오. 그러자 임충의 장인도 좋은 말로 딸을 달랬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임서방이 뭐라고 하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우선 네 남편으로 하여금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해주려무나. 만일 임서방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잘 보살펴서 일생 동안 돌보아 줄 것이니라. 그 말에 임충의 아내는 간신히 복받치는 울음을 억누르다가 문득 조금 전에 임충이 써주었던 이혼장이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걸 보고 물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에요? 임서방이 조금 전에 써준 이혼장이란다. 장교두가 무심코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임충의 아내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리고 말았다. 임충과 장인이 황급히 안아 일으켜 탁자 위에 눕힌 다음 흔들고 주무르며 물을 먹이자 그녀는 한참 만에 깨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도무지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동네 안악들까지 나와서 임충의 아내를 달래 가까스로 집으로 돌려보내자 장교두도 발길을 옮기며 임충에게 다시 당부했다. 나도 돌아가겠네. 아무쪼록 자네는 아무 염려 말고 몸 조심하게. 그리고 가끔 소식이나 전해주게. 임충은 그런 장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다음 보찜을 메고 공인을 따라 귀향길에 나섰다. 동초와 설패가 임충을 데리고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그들이 어느 마을의 객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말을 메어 놓고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 머리엔 만자 두건을 썼고 소매 없는 검은 비단 조끼를 입었으며 검은 신발에 흰 버선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가 말채찍을 거꾸로 든 채 두 공인을 보고 눈짓을 보내며 그들을 불렀다. 여 단공들, 지금 오는구려. 수고들 많았소이다. 임충이 가만히 보니 아는 얼굴이었다. 어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임충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 그를 못 본 척했다. 사내가 슬쩍 눈짓을 하자 동초와 설패는 즉시 임충을 객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기둥에 단단히 비끌어 맨 후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만자 두건의 사내는 그들 두 사람을 보더니 그 옆에 차려진 술상 앞으로 안내했다. 자, 염려 말고 어서 한 잔 쭉 들이키시오. 여기서부터 창주 땅까지는 몇백 리나 되는데 도중에는 변변한 술집 하나 없소이다. 동초가 그제야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런데 나으리 저희를 이곳에서 보자고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요? 사내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더니 품속에서 금자 열량을 꺼내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두 단공께서 똑같이 5양씩 나누어 갖게나. 은자도 아닌 금자를 보자 두 사람의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 설패가 낯선 사내를 보며 사례겸 물었다. 나으리, 저희들은 나으리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웬 금자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두 분이 지금 가는 곳이 창주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죄인 임충을 그곳으로 호송해 가는 길입니다. 네, 긴히 부탁이 있던 터에 개봉부에서는 사람의 눈이 많아서 미리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나는 바로 고태위님 밑에서 우후로 있는 육겸이요. 그 말을 듣자 동초와 설패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비비면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다. 저희들이 어찌 감히 나으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부탁이온지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육겸이 어깨를 펴며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죄인 임충은 우리 고태위께 엉뚱한 마음을 먹었던 자요. 그러니 굳이 창주까지 힘들여 데리고 갈 것 없이 가는 도중에 적당한 곳에서 처치해 버리시오. 이건 고태위께서 하신 말씀이요. 방금 드린 금자 열량도 고태위께서 내리신 것이요. 만약 이 일로 개봉부에서 말썽이라도 일어나면 고태위께서 막으실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내 말에 따르시오. 그 일이 어려운 건 아니나 공문에는 임충의 목숨을 보전하여 창주 땅에 넘기라는 분부였습니다. 그리고 임충은 아직 나이도 젊고 용맹하니 일이 그릇되는 날이면 저희들 두 놈의 목숨은 끝장입니다, 나으리. 동초가 난처하다는 얼굴로 말하자 육겸이 은근히 으름장을 놓았다. 이봐 동서방. 고태위께서는 얼마든지 자네들을 죽일 수도 있는 어른이 아닌가. 그런데도 금자까지 내리셨다네. 임충이란 놈이 고태위님보다 더 무섭더란 말인가. 일이 잘 되면 뒷날 후한상이 있을 것이로되 그대들은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게. 그래야만 고태위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네. 얼마 아니 가면 저 앞에 큰 숲이 있네. 그곳에 가서 귀신도 모르게 없애버리도록 하게. 두 공인은 그 말을 듣자 금자를 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틀 또는 닷새 안에 처리할 테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러자 육겸은 비로소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추겼다. 고맙네.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놈을 해치우고 나서 그 증거로 얼굴에 찍혀있는 금인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게. 그러면 내가 고태위님께 말씀드려서 다시 그대들에게 큰 상을 내리시도록 하겠네. 알겠는가? 네,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두 공인이 그렇게 대답하자 육겸은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듬뿍 시켜주었다. 송나라는 당시 죄수를 기양 보낼 때 얼굴에다 자자를 새겼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말로 금인을 찍는다고 했다. 육겸이 임충의 금인을 가져오게 했으니 이는 곧 그의 얼굴 가죽을 도려내 오라는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그들은 아침밥을 지어 먹은 후 수화곤을 들고 임충을 가운데서 걷게 하여 창주 땅을 향해 떠났다. 그때는 죄수를 끌고 가는 공인에게는 방세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밥값은 내야 했으므로 대부분 밥은 스스로 지어 먹었다. 때는 음력 6월인지라 찌는 듯이 무더웠다. 임충은 처음 매를 맞을 때는 몰랐으나 날씨가 더운 탓에 곤장을 맞아 터진 상처가 골마서 몹시 고통스러웠다. 임충은 사흘째가 되자 등가죽이 부어오르고 쑤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목에는 쇠칼을 걸고 있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임충이 몇 발자국 못 가서 걸음을 멈추자 설패가 임충에게 핀잔을 주었다. 이렇게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여기서 창주 땅까지는 천리길도 넘는데 그렇게 걷다간 10년이 걸려도 도착하기 힘들겠어. 곤장 맞은 자리가 덧나서 봉창이 났소. 게다가 날씨까지 이렇게 더우니 어찌하겠소. 제발 좀 천천히 걷도록 해 주시오. 임충이 그렇게 사정하자 동초가 소리쳤다.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는 우리는 더 힘들어. 듣기 싫으니까 어서 빨리 걸으라고.
그렇게 얼마를 걷고 나니 어느덧 해가 서쪽 지평선을 넘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객점에 짐을 풀었다. 설패와 동초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육모방망이와 보따리를 방바닥에 팽개쳤다. 아이쿠 힘들어. 이 짓도 못해 먹겠네. 아주 죽을 맛이로구먼. 두 공인은 자기들의 보따리를 풀더니 임충의 장인이 준 은자 몇 잎을 꺼내어 술과 고기를 샀다. 그러고는 임충에게 그것을 대접했다. 설패와 동초는 술을 더 시키더니 임충에게 자꾸만 따라 주었다. 임충은 몇 잔 연거푸 마시고 나자 목에 슬칼을 쓴 채 골아떨어졌다. 그것을 본 설패는 밖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더니 펄펄 끓는 물 한 솥을 가지고 들어왔다. 설패가 임충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다. 이봐 임교두, 내가 따뜻한 물을 떠왔으니 발 좀 씻고 자게나. 그러면 잠이 잘 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임충이 얼른 일어나려 했으나 원래 아픈 몸에다 목에 쓴 칼 때문에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임충이 다리만 바둥거리고 있자 설패가 말했다. 임교두, 일어날 필요 없어. 내가 잘 씻겨줄 테니까. 임충이 당치 않다는 듯 사양했다. 아니요, 내가 씻겠소. 어렵게 먼 길을 가는 처진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설패가 짐짓 그렇게 말하며 임충의 양쪽 발을 잡자 임충은 그것이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한 속임수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내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설패는 임충의 양쪽 발을 힘껏 끌어당기더니 그대로 펄펄 끓는 물속에 푹 집어넣고 말았다. 아! 임충은 비명을 지르면서 발을 뺐지만 이미 그의 발은 벌겋게 익어 있었다. 임충이 아픔을 참지 못해 소리쳤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발을 담그게 하다니. 설패가 그런 임충을 보며 이죽였다. 무엇이? 건방진 놈. 죄수가 단공에게 불평을 말하다니. 내가 특별히 니놈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였건만 이놈이 감히 물이 뜨겁다고 불평을 해? 죄수가 공인을 시중 드는 건 보아도 공인이 죄수의 시중을 드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는 격이군. 그렇게 꾸짖고 드니 임충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후안이 들여온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쪽으로 드러놓은 채 발이 쓰라린 것도 참고 잠을 청했다. 설패와 동초는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가 마당에 버리더니 찬물을 다시 떠와서 기분 좋게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사경이 되자 설패가 일어나 불을 피우고 밥을 지었다. 그러나 임충은 몸이 아파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두 놈은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임충을 재촉했다. 임충이 집신을 신으려 하였으나 그의 집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 수 없이 동초가 허리춤에서 끌어주는 새 집신을 신게 되었는데 거칠은 새 신을 신자 어젯밤에 뜨거운 물에 데인 발이 몹시 쓰라렸다. 그들이 주막집을 나선 것은 오경쯤이었다. 임충은 새 집신을 신은 탓에 20-30리도 채 못 가서 부풀어 오른 발의 물집이 거친 새 신에 다 터지고 말았다. 물집이 터진 곳에서는 연신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데 임충은 몹시 아파 신음소리만 낼 뿐 걷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패가 재촉했다. 이봐 임교두,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걷다가는 창주 땅까지 가는데 반년도 넘게 걸리겠어. 어서 빨리 걸어 어서. 임충이 신음소리를 내며 사정했다. 도무지 아파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소. 제발 사정 좀 봐주시오. 무엇이? 더 이상 못 걷겠다고? 그렇다면 방망이 맛을 봐야겠구만. 설패가 육모 방망이를 쳐들고 으름장을 놓자 동초가 그 말을 받았다. 자, 그렇게 화내지 말어. 걷다 보면 낫게 되겠지. 어서 데리고 가자고. 동초는 그러면서 임충의 잔등과 허리를 육모 방망이로 쿡쿡 찔렀다.
임충은 그것이 차라리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그들이 그렇게 한동안 걸었을 때 문득 앞을 보니 자욱한 안개 속에 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숲이 보였다. 바로 야저림이란 곳으로 동경에서 창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가장 험악한 곳이었다. 야저림에 들어서자 동초가 투덜거렸다. 쳇, 오늘은 이제 겨우 10리밖에 못 왔으니 이러다간 창주 땅에 가기나 하겠나. 그 말에 설패가 슬며시 동초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나도 이제 지치는군. 우선 이곳에서 잠시 눈 좀 붙였다가 가기로 하세. 그들은 임충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임충은 자신의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쓰러지듯 커다란 나무 등치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설패와 동초는 육모방망이를 내려놓더니 아예 땅바닥에 편안히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들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함께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임충은 그들이 자려는 줄 알고 있다가 그들이 일어나자 물었다. 왜 벌써 일어나십니까? 그러자 두 공인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한숨 자긴 자야겠는데 이놈 때문에 도무지 잠이 오질 않는단 말이야. 손발에 채울 자물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니놈이 달아날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어찌 잠이 오겠나. 그 말을 듣자 임충이 결연히 말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금군 교두를 지낸 사람이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결코 달아나지는 않을 것이요. 니놈의 말은 그럴듯하다만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니놈을 꽁꽁 묶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다. 두 분께서 정 그러시다면 뜻대로 하십시오. 임충이 말을 받았다. 그러자 설패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포승줄을 꺼내더니 임충의 손발과 목에 쓴 칼을 칭칭 묶고 난 다음 나무 등치에 꽁꽁 비끄럼했다. 임충은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설패는 임충을 다 묶고 나자 싸늘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육모방망이를 찾아들었다. 임충은 그들이 자기를 묶고 나서 한숨 잘 줄 알았다가 그 뜻밖의 행동에 불안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동초도 육모방망이를 들고 임충에게 다가왔다. 그제야 두 사람의 속셈을 알아차린 임충이었으나 꽁꽁 묶인 몸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설패는 육모방망이를 겨누면서 말했다. 이제 됐군. 이봐 임교두. 죽더라도 우리를 원망하진 말아라. 우리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육우후가 이곳에 너를 죽이고 얼굴에 금인을 벗겨오라는 고태위의 분부를 전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윗분의 명을 거스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이왕 죽을 몸 더 갈 것 없이 여기서 끝장내주마. 우리는 날짜를 정하고 왔으니 빨리 돌아가 상이나 받아야겠다. 임충은 자신이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을 알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두 분과 저는 일찍이 원수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젊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시어 굽어 살펴 주십시오. 평생 동안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임충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간곡히 말했으나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리 없었다. 여러 말 하지 마라. 우린 너를 살려줄 수가 없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임충의 정수리를 내리치기 위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었다. 임충의 머리통이 박살나려 할 참이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설패와 동초는 육모방망이를 손에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서 나자빠졌다. 임충이 질끈 감았던 눈을 뜨자 숲속에서 장대한 체격의 낯익은 사내가 선장을 치켜들며 뛰어나왔다.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노지심이 아닌가. 설패와 동초가 임충을 내려치려는 순간 그가 숲속에서 선장을 던져 두 놈을 쓰러뜨린 것이었다. 노지심은 선장을 주워들고 다시 쓰러진 두 사람을 향해 힘껏 후려치려고 하였다. 이 죽일 놈들, 어디 네 놈부터 한번 되져봐라. 그러자 임충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형님, 잠깐 참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지심이 그 말에 선장을 멈추었다. 설패와 동초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는지 겁에 질린 눈초리로 노지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 제발 참으십시오.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고태위와 육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형님께서 그들을 죽이신다면 그들 또한 억울할 것입니다. 임충이 그렇게 말리니 노지심은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을 향해 선장을 내리치는 대신 높이 치켜들었던 선장으로 옆에 서 있던 아름드리 소나무를 후려갈겼다. 그러자 그 소나무는 마치 썩은 고목처럼 힘없이 우지끈 부러져 나갔다. 그것을 본 설패와 동초는 겁에 질린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노지심이 궤도를 뽑아 임충을 묶은 줄을 끊으며 말했다. 자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나는 자네가 칼을 산 그날 헤어져 채소밭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아침 자네가 고태위에게 사로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네. 구해낼 길이 없어서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마침 자네를 창주 땅으로 귀양 보낸다고 하더군. 그 길로 계공부로 가서 자네를 찾았지만 볼 수가 없었네. 나는 고태위가 쉽게 자네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창주로 가는 도중에 자네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대로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더군. 그래서 자네 뒤를 은밀히 밟다가 어떤 자가 이 두 놈을 술집으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었네. 나는 그때 그놈들이 자네를 해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알았네. 실은 나도 어젯밤에 자네가 묵었던 객점에서 묵었네. 저놈들이 자네의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나는 당장 달려나가 골통을 쳐버릴까 생각했었지. 하지만 그곳이 객점인지라 여러 사람의 눈도 있고 해서 참았던 거야. 자네가 오경쯤 그 집을 나서자 나는 먼저 이곳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두 놈이 자네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더니 죽이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나온 거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뭔가.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일세. 노지심은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이놈들을 내가 죽여 없애야겠네. 아니 됩니다. 형님께서 이미 나를 구해주셨으니 저 둘을 죽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임충은 노지심이 선장을 지켜드는 걸 보고 황급히 말렸다. 그러자 노지심이 씩씩거리며 선장을 내려놓고 두 놈에게 말했다. 이놈들, 내 아우의 청을 받아들여 이놈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대신 이제부터 내 아우를 업고 가지 않으면 다져진 고깃덩이가 되게 이 선장이 춤을 출 것이니 그리 알아라. 설패와 동초는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른 일어나 말했다. 네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 놈은 임충의 보따리를 맡아지고 다른 놈은 임충을 업었다. 그들이 야절임으로부터 벗어나 한 서너 마장 걸었을 때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그 마을 어귀에는 조그만 주막집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주막집에 들어서자 잘 익은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지심은 술과 고기를 시켜서 배를 채웠다. 설패와 동초가 눈치를 보더니 슬며시 노지심에게 물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느 절에 계십니까? 노지심이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이놈들이 그건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오라, 이놈들이 동경에 가면 고태위에게 나를 일러바치고 싶은 게로구나.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자를 겁낼지라도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다 이놈들아. 내 그 자를 만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이 선장으로 요절을 낼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두 공인은 겁에 질린 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이 술과 고기를 다 먹고 돈을 치른 다음 주막을 나왔을 때 임충이 노지심에게 말했다. 형님,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지요. 옛말에 사람을 살리려면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난 아우 혼자서 창주 땅까지 끌려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네. 내가 끝까지 따라갈 걸세. 노지심이 그렇게 대답하자
설패와 동초는 걱정이 앞섰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돌아가서 육우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얌전히 따라갈 수밖에. 설패와 동초는 이때부터 노지심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다. 노지심이 가자고 하면 가고 쉬자고 하면 쉬었다. 감이 무서워서 거스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덕분에 임충은 편안한 귀향길을 갈 수 있었다. 두 공인은 그럴수록 고달프기만 했다. 임충을 업고 가는 건 고사하고 두 사람을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마련했다. 그러다가도 노지심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기만 하면 매를 맞았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절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우리가 죄인을 압송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중놈이 우리를 압송해 가는 꼴이니. 이렇게 하다가 임교두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육우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러다 두 공인은 저희끼리 가만히 의논했다. 내가 전에 듣기로는 대상국사의 채두로 힘센 중놈 하나가 새로 왔다던데 저놈이 바로 그 노지심인가 뭔가 하는 중놈이 모양이야. 돌아가서 육우후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겠어. 야절임에서 임교두를 처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중놈이 와서 구해주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세. 또 창주 땅까지 끝끝내 따라오는 바람에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고 말이야. 금자 열량은 아깝긴 하지만 도로 물어줘야 되겠어. 그러고 나서 육우후에게 직접 대상국사의 야채밭으로 가서 저 중놈을 혼내주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잘못은 덮어지게 될 걸세. 맞았어. 자네 생각이 아주 그럴듯하군 그래. 이야기가 그쯤에 이르자 두 사람은 비로소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